감사합니다. 그 마무리 때 네. 그 동서양의 차이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 이런 게 다 서양에서 왔다. 그렇죠. 그것이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 이제 이런 질문 제기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전공이 동양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저도 그 동양 철학의 발생과 서양 철학의 발생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철학은 거의 같은 시기에 생겨나거든요. 그게 사실 또 신기한 게 이 철학적인 질문이 거의 기원전 6세기, 5세기 거의 동일한 시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칼 야스퍼스가 거기를 이제 그 기축 시대라고 그렇죠. 그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같은 시기에 철학이 생겨난 것도 신기한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철학이 생겨났을까? 이게 생각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자연 세계만 빼놓고는 생각의 결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철학이 달라졌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세계를 가졌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 가지를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네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상업의 발달이며 뭐 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동서양 생각의 차이가 왜 그렇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답을 못 찾았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개인적으로 사실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게 뭐 저는 당연히 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유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면 한 세 가지 이 레벨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막연한 부러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부감, 내 것을 찾는, 세 번째는 좀 더 성숙하게 장단점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근데 유럽에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보이는 거죠, 결국은. 생각의 역사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뭐 철학의 역사라든지.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게 됐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왜 서양이 세상을 물질적 뿐만이 아니라 지적으로 지배하게 됐나. 뭐가 먼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이론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거의 뭐 수백 가지 이론들이 존재하더라고요. 특히 뭐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론들이 몇 개 있어요. 뭐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그렇다. 저 노동 정신, 막스 베버가 얘기한. 또 어떤 분들은 날씨 때문에 그렇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 때문에 그렇다. 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나라들이 옆에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하나마다 비슷한 케이스가 세상에는 여러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럼 왜 거기서는 그런 게 안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연이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로또를 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하잖아요. 1등 되는 사람은 한 명뿐이 없어요. 그 사람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로또에서 1등 했다라는 걸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시간에 어디로 오고 어느 버스를 타고 아침밥은 뭘 먹고 어느 학교를 갔더라.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그 사람을 똑같이 모방해서 그 사람이 간 학교를 가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을 입고 그 사람이 먹은 밥을 먹는다고 로또에서 1등 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게 우연이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우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사람 과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없지 않나. 그렇다면은 결국 서양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게 우연의 결과라면 서양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어쩐지 심리적으로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무책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좀 무책임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 하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동서양이 가장 다르게 됐다는 것이 서로 확인되는 지점은 아편 전쟁 같아요. 아편 전쟁 이전에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서로 간의 존재를 잘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편 전쟁으로 결단이 난 거죠.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이제 동양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 서양으로부터 당한 굴욕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것이 중국 역사, 현대 역사가 그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은 아시아를 떠나서 서양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중국은 이제 그 서양을 극복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때 아편 전쟁 당한 게 군함하고 대포여에서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군함하고 대포를 만들면 되겠다. 그럼 서양이 눈에 이길 수 있게. 보이는 우선. 눈에 보이는. 그래서 군함하고 대포를 만드는 데 집중하죠. 그게 이제 양무운동이에요. 그게 청나라 때 있었던 그렇죠. 건가요, 청나라 그때? 말이에요. 양무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양무운동을 막 했어요. 이제 대포하고 이 한포 사격이 당했으니까 군함하고 대포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유사한 과학기술 문명 만들었는데 그거 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대포나 군함과 같은 과학기술 문명이란 것은 어떤 좋은 제도 위에 서 있는 거나 거기서만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도 논쟁에 들어가요. 변법 자강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중국을 구하고 서양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변법 자강 운동을 해놓고 보니까 제도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제도를 유지시켜주는 좋은 윤리, 좋은 사상, 좋은 문화가 있어야 된다. 해서 신문화 운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은 철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약간 깊은 레벨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깊게 니까 나는 좀 이렇게 높게 느껴져요. 뭐 뒤집으면 깊고 그런 거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높은 차원으로 가는 거죠.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점점 추상적인 그렇죠.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문화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중국을 전혀 새롭게 할 철학을 채택한 거죠. 그것이 이제 막스 레니니즘이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 막스 레니니즘도 유럽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유럽에서 왔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어떤 그 세력으로 형성되지 않았지만 일본도 개항 이후에는 서양 배우기라는 중요 태지를 중요 아젠다를 갖습니다. 중국도 서양을 배우자는 것이 전 국가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어요. 일본과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서양을 배우는데 아주 철저하게 노력을 하죠. 처음에는. 근데 이 목적은 뭐냐? 이 아편 전쟁으로부터 당한 굴욕을 이겨내자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때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철학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시선, 철학적 시선, 게. 철학적 높이의 시선. 이것인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철학적 높이의 시선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제 제 아까 발표에서 던졌던 그 질문들로 좀 돌아오고 싶은데 뭐 야스파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칼 야스파스가 기원전 6세기 5세기를 정말 뭐 이상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그냥 몇만 년 동안 미지하게 살다가 분명히 이집트 바빌로니아 더 잘 살았었는데 얘네들은 철학적인 그런 질문은 던지지 않았거든요. 종교는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뭐 파라오를 숭배하고 엄청난 문명과 건축은 만들었지만 근데 갑자기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중국하고 그리스에서만 철학적 시선들이 생기기 시작한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이제 동양 철학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심스럽게 던져보자면 이 서양 철학의 큰 다양한 이제 줄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된 것이 자연을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걸 텐데 동양 철학 이 기원전 6세기 어떤 생각들이 존재했었나요 거기서는? 그 서양의 그 자연주의 철학자들, 밀레투스 학파들, 이런 그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세계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걸 본 거잖아요. 그 세계 근원이 무엇이냐? 물이냐, 뭐 안개냐 그렇죠. 하면서. 그런데 그 세계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우리가 초기 철학자를 대표적으로 공자와 노자를 드는데 공자, 노자는 드는 질문이란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차이가 있었나요? 네, 처음부터 차이가 있었어요. 한쪽은 세상을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고 또 한쪽은 사회를 질서를 사람을 설명하고 삶을 이야기했죠. 그랬기 때문에 동양 철학은 사람 위주로 갔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관계, 사람과 사회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론적 특색을 많이 띠게 되죠. 나중에 한나라 때 오면은 이 세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라는 한나라의 우주 발생 논의가 있고, 그러니까 온톨로지가 거기 코스몰로지가 한나라 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진 시대에 오면은 이 세계에 가장 기대만은 궁극적인 본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온톨로지가 이제 위진 시대에 생기죠. 그런데 뭐 서양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 우주 발생 호스몰로지나 이 온톨로지가 이 사실 그 통치랄지 정치랄지 그다음에 사회의 합리성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이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형상적인 논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것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신 삶에 대한 혹은 인간에 대한 그런 게 많았죠. 저는 그 최근에 그 공부를 하면서 옛날에는 다 그랬다는 사실만 알았는데 지금 그 화이트헤드가 그랬잖아요. 서양의 메인스트림, 그 서양 철학의 플라톤의 격주다. 플라톤의 격주다. 그러니까 그 서양 철학의 큰 흐름은 이제 플라토니즘이죠. 그렇죠. 그런데 플라톤이 그 아카데미를 만들죠. 이렇게 그리스의 건명원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 아카데미를 만드는데 이 아카데미아에 써붙였다고 그러잖아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안에 들어오지 그렇죠. 마라. 그러니까 기하학을 모르는 자하고는 철학을 논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발을 들여놓지 말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세운 학교 아카데미아의 입구에 적힌 문구이다. 아카데미아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과목은 기하학과 대수학이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논리적 사고를 필요하는 철학자에게 수학은 꼭 필요한 학문이라 생각했다. 수학을 통해 자연이나 우주의 법칙을 찾았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나 사회적 현상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까지 풀 수 있는 실질적 학문으로 발전시켜왔다. 그렇다면 뭐냐? 당신의 사유가 적어도 기하학적 높이에는 도달해 있어야 철학을 이야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집트에서, 수학은 이집트에서 먼저 생겼죠. 그렇죠. 이집트하고 바빌로니아에서. 여기서 바빌론이 생겼죠. 예. 근데 이집트에서나 바빌로니아에서는 기하학이 발전하지 못하거든요. 거기서는 그 기하학이 추상적인 것보다는 이제 예. 논과 밭을 만드는 연산.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 측정학이죠. 거기서는. 측정에서만 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증명하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갑자기 아니 논하고 밭만 잘 측정해서 나눠 가지면 그렇죠. 되는데 이걸 증명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왜 맞는지를. 예.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추상 세계로 올라섰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기하학이 여기서는 측량하고 경험 세계의 일을 해결하는 데 봉사하다가 그렇죠. 이집트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학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기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에 와서 이제 꽃을 피우는데 그때 이제 기하학이 발전한 거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학은 여전히 이집트식 수학을 하고 있는 거죠. 논과 밭을 나눌 수 있고 현실에 봉사하는. 그렇지만 증명을 하고 수학적인 문제를 추상적으로 푸는 것은 사실 우리는 학교에서 안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유의 높이의 차이가 아닌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서양의 주류 생각을 형성하면서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사유가 추상적인 높이, 기하 증명하는 기하학적 높이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런 높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유가 다 경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의 높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어떻게 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져 버렸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고 막 외우기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학에 가면 이제 서서히 이게 역전되거든요. 역전돼.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 사유를 하지 않더라도 연산만 가지고도 이 산업의 그 팽창이랄지 이런 것이 가능한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추상성의 역할이 강해질 때 원리적인 측면이랄지 어떤 기하학적 높이의 사유가 하는 기능이 강해지기 시작할 때 이 밑에 그런 것이 훈련이 안 된 주입식 교육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역전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방금 얘기한 그 기원전 6세기에 그 약간 그 다른 철학적인 시작, 세상에 대한 궁금증, 반대로 사람에 대한 궁금증. 사실 둘 다 가장 상당히 적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기원전 6세기가 그대로 쭉 가서 오피움 전쟁까지 온 거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빼고 중국을 얘기하자면 중국에서 종이를 만든 거고 중국에서 화약을 만든 거고
당나라 시대 때 그 누구죠? 아프리카까지 탐험하러 그렇죠. 갔었던 예, 예. 원정대. 예. 그 배의 사이즈를 보면 몇십 년 후에 미국 대륙을 발견한 컬럼버스보다 수십 배 더 큰 예. 배. 그것도 한 척도 아니고 보물선들이죠. 예. 그게 예. 결국은. 수백 척이 가서 아프리카를 뭐 한 바퀴 돌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상당히 먼 곳까지 탐험을 한 기록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명나라 영락제의 명을 받은 환관 정화는 29년 동안 7회에 걸쳐 원정을 떠났고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30여 개국을 거치는 대규모 항해를 했다. 정화의 항해는 유럽의 신항로 개척보다 규모나 기술 면에서도 훨씬 앞서 있었다. 정화가 이끈 원정대의 배의 길이가 140m, 폭이 60m에 이르렀으며 무게는 수천 톤이나 갔다. 콜럼버스 항해에 사용했던 산타마리아호는 길이 23m, 폭 7.5m, 무게가 150톤에 불과했으니 명나라의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서양 중심의 항해 역사에서 당시에 대한 기록은 미비하지만 정화가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연 숨겨진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결국 그 중국이 뭐 역사적, 철학적으로 자연보다는 이 사람의 관심이 많았다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분명히 중국이 상당한 기술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왜 그 기술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을까?